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20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토론, 이제는 정책선거다 진행을 맡은 김종익입니다. 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선거구가 획정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정책 선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와 관련해 토론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인덕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일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 이렇게 모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20대 총선과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인데요. 먼저 매니페스토가 무엇인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태 교수님과 서인덕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영태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매니페스토가 무엇이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뭐 굳이 뜻을 이야기하자면 공약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당선이 되면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그냥 공약이라고 하고 부르지 어렵게 매니페스토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요 매니페스토, 공약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매니페스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선거 문화 혹은 선거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과거의 우리의 선거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많은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공약을 했었습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 뭐 도로를 놓겠다, 혹은 공단을 유치하겠다, 기타 등등의 아주 좋은 공약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한 공약들이 지켜지느냐라고 봤을 때 과거의 경험을 보면 거의 지켜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약, 즉 공공의 약속인,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를 쓴 빈공약이다, 헛공약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선거가 그래도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이야기는 해두고 전혀 지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또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좀 바꿔보자, 이런 게 지난 한 200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가지고 그때를 계기로 해서 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좀 더 공약을 제시를 할 때 어떤 걸 할 것이고, 그건 어떤 기간 내에 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를 해서 좀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도 가능하게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이제 공약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공약하고 좀 구별을 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매니페스토라고 이것을 명칭을 붙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매니페스토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런 영향으로 해서 지금의 선거법을 보면 선거법 66조에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서를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런 공약서를 낼 수 있다, 이런 걸 법적으로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는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 여기에만 국한이 돼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서인덕 사무처장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서인덕 사무처장님은 2006년 매니페스토가 도입하는데 실무적인 책임을 직접 하셨던 분이죠. 남다르실 텐데 매니페스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김영태 교수님께서 방금 매니페스토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매니페스토는 좀 생소한 용어죠. 그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니페스토를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란 정당 후보자와 유권자 간에 이루어지는 선거 계약으로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에 임하는 정당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목표, 그다음에 추진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해서 제시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가 공약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한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또 당선이 되면 당선인의 그 공약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 선거 때 지지 여부를 반영하는 이런 사이클 구조를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이라고 합니다. 후보자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유권자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책임 정치를 유도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의 그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영지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은 2006년도 5.3.1 지방선거 때 영구주의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선거 문화를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약속과 실천이라는 의미로서 신뢰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페스토 개념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가 왜 우리 정치에 필요한가 이 얘기를 좀 해볼 순서입니다. 이영일 소장님과 지병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영일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잘 아시는 대로 선거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약 일주 단위로 요동을 치고 있고 또 각 정당의 기득권을 위한 공천 내용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또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과 정세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내실 있는 정책과 공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은 국정 철학에 기초한 정책이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보수적인 정책이냐 계획적인 정책이냐 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정책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시대 정신에 부합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북 긴장 관계 해소라든지 일본 위안부 저자세의 권력 외교 문제라든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과연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유권자로 하여금 생각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 바로 정책 선거라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병근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매니페스토가 일종의 계약서다, 정치적 계약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처벌이 가해지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어떤 유권자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런 면에서 매니페스토는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어떤 선거 문화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나온 몇 가지의 개념을 한번 다시 볼까요? 책임 정치, 정책 효능감, 지역주의 해소, 시대 정신, 합리성,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의 개념, 필요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대로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 사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에 사실상 관심이 많지 않다. 이런 건데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요? 우리 김영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왜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에 관심이 없느냐. 앞서 우리의 선거 문화에서도 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뭐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한다. 뭐 이런 것도 뭐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먹고 살기 힘들고 특히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이 많은 정치에 관심을 쏟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시간적인 제약도 따르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공약을 관심을 갖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도 또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막상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게 또 정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재원 조달 방안 써져 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걸 판단하기도 대단히 어렵고요. 그래서 막상 본다고 치더라도 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작용하는 것도 아무래도 공약에 유권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로 이제 유권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막상 또 정당이나 후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뭐 사실 공약이라고 제시한 걸 보면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이 뭐 거기서 거긴 대동소이한 이런 공약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판별 기준으로서 이게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신문이랄지 TV에서 좀 후보자의 공약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또 우리 미디어가 주로 관심을 갖는 건 소위 경마식 보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당선될 것 같대. 뭐 누가 어떻게 됐어. 주로 이런 보도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권자의 관심으로부터 공약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이상적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행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임무가 법의 제정 개정 그리고 예결산 심의와 의결, 국정감사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주된 임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후보들의 국정 철학에 기초하는 공약,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은 공약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정 공약은 우리 전라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일본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와 개혁적인 경제 문제와 같은 이런 공약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지역 공약은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것인데 대부분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누가 정말로 실력 있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잘하고 일을 추진해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고는 있지만요, 공약 재원에 대한 검증, 또 공약 이행 평가 시스템, 이런 걸 들여다보면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병윤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공약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뭐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당정 협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의 결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어떤 예산 배분의 어떤 원칙도 그리고 우선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약의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판단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얼마만큼 공약을 준비를 할 때 재정 확보 부분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 개개인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유권자들이 시간이 많아서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이 공약 재정 확보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시민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좀 전에 언론의 역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민사회에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이러한 유기적인 이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실제로 이 재정 확보 부분을 포함한 이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약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시민단체를 해오신 이행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공약에? 이번 토론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공약의 실효성, 현실성 이런 방법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해지겠지만 지금 정치 신인들은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무엇으로 기준 잣대를 잡고 지표로 삼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시민사회로 넘어오기에는 너무 큰 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책임을 전문가들에게 전부 전가시킬 수는 없으니까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회가 되면서 나름대로 서로 교차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그래서 정책 토론회가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모두 현재 공천 자체가 늦어지면서 거세돼 버리고 좀 상실해 버렸다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예, 결국 시민단체, 언론, 또 전문가, 또 후보 상호 간의 검증,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공약을 좀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서인덕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니페스토를 추진하냐고. 근데 사실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니페스토 추진 직접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매니페스토 추진 주체인 정당 후보자, 유권자, 그리고 언론, 학계 시민단체가 원활히 매니페스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 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중심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3월 14일 그 보조금 받은 정당의 대표가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중앙과 그 시도 선관위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개최하는 입후보 안내 설명할 때, 이때 또 정책선거 안내 설명회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언론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언론, 학계, 시민단체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촉진 활동할 수 있는 이 여력을 갖도록 저희들이 또 예산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지금 사전투표 기간이 4월 8일부터 9일까지인데 일주일 전에 후보자 바로 알기 주간을 또 정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전남의 경우는 금년이 매니페스토 도입 10주년입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10대 정책 사업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유권자가 직접 제안한 희망 공약과 희망 메시지를 정당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고요. 또 이제 유권자가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려고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와 같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유권자 실천 가이드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등 정책선거 활성화를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예, 선거관리위원회의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요, 유권자가 원하는 핵심 공약, 또 우리 전남 발전에서 필요한 공약이 뭘까, 이 문제를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0대 총선 핵심 의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은 서민 살림살이의 질 향상, 일자리 문제와 같이 청년 문제 해소, 이런 데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전문가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제시를 했던 내용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제 전국에 있는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16.2%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이 바로 서민 살림살이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로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 문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언급이 됐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경제 문제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이 됐던 게 공직자의 부패 척결, 그래서 부패 문제도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조사 결과 이게 이제 전국적인
조사이고 전체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컨대 이제 우리 뭐 전남 지역만은 아니고 광주, 전남, 전북 전체 지역으로 확대를 해보면 복지 갈등 조정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이 됐던 정책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부분은 뭐 거의 이 의제 중에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결국 경제 문제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건 뭐 청년이든 또는 뭐 양극화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꼭 청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으로 또 그렇다. 다만 이제 우리 사회에 뭐 이런 의제들뿐만 아니라 앞서 부패 척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문제, 북핵 문제로 인해서의 중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단히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안부 문제 등을 비롯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도 대단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이제 다음 선거 이후에 국회가 해결될 중요한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이 내용은 한국 사회 여론조사 결과죠. 대체적으로는 생활정치나 민생 현안을 의제로 응답한 것인데 전국과 우리 광주 전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국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 일자리 청소년 문제 해소, 공직자 부패 척결, 복지 갈등 조정, 지방 경제 활성화 순으로 답한 반면에 우리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보육, 노인, 청년 교육 등 복지 갈등 조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 경제 활성화나 빈부격차, 소득 양극화 해결, 서민 살림살이의 질 향상에서 광주 전라는 오히려 복지 경제 순으로 관심을 표명했죠. 이런 결과를 좀 더 확대해서 세계의 국제 정세와 큰 흐름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계 정세의 큰 흐름들은 복지국가 시대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쳐갔고 이른바 현재 공존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에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그리고 부자와 빈자의 공존을 위한 인류 공동체의 회복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내 정세도 이를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라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자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 유권자들이 원하는 공약 내용에 대해서 또 공약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많은 의견들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이 무분별하게 나왔던 것이 원인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지방경 교수님,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용률이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걸까요? 제 생각에 공약 이행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에 공약들을 제시를 할 때 실현 가능성을 그다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일종의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제시하는 데 많이 치우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공약을 이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의 내용이 지역 개발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를 놓겠다, 뭘 하겠다, 지역에 어떤 산업 유치를 하겠다. 근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공약들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양해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원 투자가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재원 투자를 호남 지역에 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공약, 또 재원 투자의 미비 이런 점들을 요약해 보셨습니다. 이영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현장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높은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약 이행에 대한 자료 자체가 없거나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지표가 없어요.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각 국회의원 후보,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자체 평가 기준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에 5명의 의원 중 2분만 있고 나머지 3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정보 공개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홈페이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등재해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은 이런 정도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건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검증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공약 이행 여부와 더불어서 의정 활동을 평가 보고하는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93년도에 나라정책연구원에서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출결석 상황이라든지 법안 상정 결과라든지 발언 횟수, 발언 내용 등을 정량 정성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예산이 많이 들고 연구진이 많이 들어서 그 이후에 포기를 했습니다만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약 이행률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을 이미 만들었거나 아니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전남을 위해서는 어떤 공약들이 포함되어야 할까,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남을 위한 공약,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제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에서 선출을 합니다. 지역구를 기초로 해서 선출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선출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은 국가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 특정 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주된 임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국회의원이 전남 지역만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조금,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앞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뭘 만들겠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만든다라고 공약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그런 면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이고, 국회의원은 바로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다 라는 걸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법을 만드는데 혼자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다수가 되어야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 개인을 뽑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의회의 다수가 누구고 소수가 누군지를 결정지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이 그런 다수가 누가 돼야 되고 소수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개개인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을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전남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또 지역 문제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전남 지역의 특성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남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농어촌이 많고, 예를 들면 혹은 고연령층들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 활동을 국회의원이 할 때 농어촌 지역과 관련된 이런 입법을 하겠다랄지, 앞서 뭐 복지, 전남에서 제일 높게 나온 복지가 높게 나왔던 것도 아마 연령층들이 많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법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남 지역의 특성에도 맞고 국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맞는 내용이 되고 공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유권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 특성을 면밀히 살펴서 거기에 맞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는 기본적인 임무가 입법입니다. 따라서 국정공약도 법 제도의 제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공약은 우리 전남 현안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전남 도, 시군 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와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김 교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도 좀 더 들여다보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의 경우에는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현재 공동 추진하는 6대 현안 사업을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공약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건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라선, 익산, 여수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산단,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이순신대교 국가관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부정기 국지선 운항 허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발 KTX 전라선 운행 확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전선 광주 송정과 순천 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선형 개발 사업 이런 것을 내세웠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예산은 정책이다라는 차원에서 전남도와 시군 자치단체가 긴밀한 연계와 역할 분담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기재부, 국회 등의 이런 실링과 탑다운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기왕의 공약이 공약으로 머물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국정공약과 지역공약 모두가 치밀한 작업들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사무처장님, 선관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그 공약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약을 상품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유권자분들께서 상품을 고를 때 깐깐하게 고르지 않습니까? 공약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진짜 공약인지 헛공약인지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후보자가 그 제시한 공약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정당과 후보자의 홈페이지, 그다음에 후보자 홍보물, 그다음에 방송, 신문,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선거와 정치 기사를 보시면 우선 공약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각 가정으로 이게 투표 안내문하고 같이 보내는 선거 공보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선관위에서 정책 공약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유권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정책 공약 그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공개를 했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어느 후보자 공약이 좋은 공약인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쉽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유권자들이 쉽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상에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 그 당에 10대 정책하고 시도별 5대 공약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 게시돼서 공개를 됩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당선인 공약이 게시되거든요. 이때 유권자들께서 저 공약을 보고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는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이트가 중요한 만큼 저희들이 네이버하고 다음에 연계해서 지금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트라든지 유권자 공약을 후보자 공약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저희들이 마련해 놨으니까 유권자들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후보자 공약을 찾아보는 노력, 이것이 중요하겠죠. 예.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이 선관위가 준비한 여러 가지 그 공약에 관한 정보,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시는 것도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정책 선거 기간도 짧아진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병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3월 2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40여일 전에 통과가 된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다. 선거구 획정안이 늦어지면서 이제 후보 공천도 늦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제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당들이 정책 선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 총선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에게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책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노력은 유권자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환원시킬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이 노력이 그리고 그런 절차 과정이 체계적으로 좀 준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 게임은 지금 불공정 게임이라고 보아주고 싶습니다. 선거구의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 추천하기 위한 후보들의 검증과 절차도 자동적으로 늦어지고 이로 인해서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은 부실한 후보가 공천이 될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그것을 유권자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물리적인 현실로 정책 선거보다는 정당 공천의 무게중심이 되면서 이 방식으로 오로지 여론조사에만 의존해가지고 당선 가능성 있는 경쟁력 있는 인물로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정책과 공약 이 부분들은 이제 좀 멀리 비껴나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라 해도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들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 토론회나 공약과 인물 비교를 하면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물리적 시간을 거세해보는 형태라 상대적으로 정치 시인보다는 현역 의원들에게 다소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선거를 좀 미루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선거를 미루자는 아주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정책 선거로 좀 선거 문화를 바꾸려고 좀 사실은 매니페스토다 뭐다 해서 선관위가 정말로 바쁘신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서인득 사무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거 영역은 절대 안 되고요. 그 선관위 조직원으로서 선거 획정이 늦게 된 부분에서 사과드리고 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들이 통상 이 정책을 만드는 데는 충분한 숙고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 기간도 필요하는데요.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후보자 공천도 늦어지고 정책 공약 작성도 지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 선거에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후보자 선거운도 심각하게 제약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됐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또 사퇴도 했고 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또 기자회견을 획정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때 이미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과제를 제시한 바 있죠. 그래서 저희 선거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획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각계각층의 어떤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이 입법화 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사실 책임을 정당이 져야 되는데 정당이 사과를 안 하니까 선관위에서 사과를 우리가 받는 유권자가 그런 꼴이 됐습니다. 어쨌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 선거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권자가 정치적 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점이 좀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권이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나눠지면서 후보자가 많아졌습니다. 후보자가 많아진 만큼
다양한 공약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 한편에 기대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약의 차별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영태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야권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분열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후보자도 많아졌고 당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공약도 다양해질 것이다. 다양한 공약이 나오면 그만큼 또 선택이 폭이 넓어지고 정책 선거도 뭐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기대가 쉽사리 성사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저는 더 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떤 차이를 가지고 분열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뭐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탐구를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서로 지향점이 달라서 서로 당을 달리했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공약이 또 뭐 서로 중복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면 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합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요. 뭐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합당은 아닐지언정 아니지만 또 뭐 단일 후보를 추대하는 이런 형태의 선거연대를 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연대가 우리 지역에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또 과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속 지속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간의 과거의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정당들이 합당하느냐 계속 나뉘어진 상태에서 가느냐 야권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중심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아무리 후보자들이 다른 공약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정책 선거를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유권자들은 상당히 정책을 느끼기보다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정책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병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호남이 그동안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일당에 의한 독점 체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복수의 정당, 유력한 복수의 정당들이 공천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 김영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구별하고 싶어하는 어떤 정책적 차이가 정당들에게 존재하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당 후보들 사이의 대립 또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쇠몰이에 국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적 차별성 그리고 그 안에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는 뭐 좀 변화된 모습을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정치학자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흐리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많아지고 또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큰 차별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한 공약이 만들어지기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좀 다소 좀 부정적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의 정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좀 토론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20대 총선에 거는 기대 전문가들로부터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일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리들에게서 또 다른 의미의 잃어버린 10년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총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병근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뭐 다른 부분 아니고 유권자들께서 후보자들이 제시했던 계약, 그러니까 정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4년 뒤에 그 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인덕 사무처장님. 네, 마무리 말씀해 이번 주시죠. 총선은 20회째를 맞이하는 선거죠. 사람에 비견하면은 그 약관이라는 어른의 나이로 말하자면 매우 뜻깊은 선거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20대 총선이 연고주의와 지역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정책 중심의 선진 선거 문화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유권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을 보고 투표한다면 정책 선거는 당연히 실현될 겁니다. 정책 선거가 실현이 되면 정당 중심의 핵심인 책임 정치가 활성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걸로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의 정착의 원년으로 기록돼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영태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뭐 오늘 토론 주제이기도 하고 또 앞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매니페스토 선거 혹은 정책 선거 그러면서 앞서 우리가 뭐 예산 실현 방법을 봐야 된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유권자들이 아유 어려워 또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 선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공약을 보시면 더 좋겠지만 공약을 보기 어렵다면 인물을 본다면 그 인물이 나하고 뭐 학교를 같이 나왔는지 고향이 같은지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 인물이 과연 어떤 정책을 잘 실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시면 그것이 곧바로 정책 선거일 수 있다. 공약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인물을 보기도 힘들다, 구별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대부분의 후보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어떤 일을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서 투표에 임하면 그것도 정책 선거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정책 선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정책 선거이고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서인덕 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지면 아마 정책 선거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분 출연자들을 통해서 매니페스토와 관련한 20대 총선에 거는 기대를 한 말씀씩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실현해줄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가장 합당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3 총선 특집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